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탄핵 정국이 수습되기는커녕 혼란의 연말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 다룰 텐데 먼저 지금 이 시각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윤정 기자. 지금 보면은 이번이 첫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 발표인데 어떤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이죠.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서초동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도 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만 네. 저희 취재진은 지금 기자회견장의 입장을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입장 거부당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의 먼저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네. 이 김 전 장관의 이 검찰 구속 만기 시점이 오는 28일입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좀 강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변호인단이 지난 12일에 새로 꾸려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취재진들을 모아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면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 대화방에도 초대를 하지 않고요. 대다수 언론사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어떤 행동,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대하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단체방에 70명 정도의 이 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저희 MBN도 그 기자 단체방에 지금 입장을 거부당했고 기자회견장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장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MBN의 경우에는 이 과거에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문이 전두환 씨의 입장과 비슷하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보도 이후에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라면서 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어제 저녁 때였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에 허락된 매체들만 들어오는 걸 허용할 뿐만 아니라 또 기자회견의 영상을 다른 매체와 공유하는 것도 지금 금지를 한 것을 어제 이건 저녁에 언론사 취재한 언론사들 자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연합회가 어제 저녁에 긴급 공동 성명을 냈고요.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라는 경고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취재가 허가된 일부 언론들도 취재하기를 거부하고 이 기자회견장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체 아침부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이 본인들이 원하는 언론사들, 뭐 자기에게 좀 쓴소리나 비판했던 언론사들은 기자회견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 뭐 어떻게 보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란 피의자가 언론사를 지금 쇼핑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언론의 창구를 활용한다면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예의 없이 참여하게 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정한 언론사만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불러서 자기의 입장을 제기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이 봤을 때 매우 분노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저희 사살, 백령도로 사람들을 수거해서 사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을 자극해서 공격을 유도하겠다. 둘 다 합치면요. 내란과 외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협의했습니까? 김용현이 같이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본인이 무슨 얘기가 할 게 있으며 또 본인이 할 얘기를 언론사를 골라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사가 보여준 공동의 행동,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이유가 좀 하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론사의 공동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언론사 스스로가, 언론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일한 입장,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뭐 언론 취재라는 게 사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워낙 듣고자 하는 뭐 본인들의
입이 좀 나갔으면 하는 방향으로만 좀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개탄스럽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의 부위원장?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언론사를 취재 선택한 이유가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만약에 언론사에서 그 취재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도했다라고 하면 뭐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네.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언론사마다 각각의 논조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논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게도 본인들이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상을 공유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긁어부스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마도 꽤 예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이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지금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것, 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사들을 취재를 좀 배제한 채 일부 언론사만 현재 받아들여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도 보고 있는데 속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 기자, 어떤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지금 입수가 된 상황인데요. 이 기자회견문이 총 5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이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또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3가지의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통치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하게 같은 주장이라고 그렇네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월 2일에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또 이게 표결이 4일에 되었기 때문에 12월 3일로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11시였는데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새벽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11시로 했다는 것은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면서 이 본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을 명확하게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투입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지금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 MBN 취재진도 기자회견장 출입이 불어댔기 때문에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윤정 기자가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 강전의 부위원장님, 일단은 구속기간 만료를 일단은 이틀 앞두고 변호인단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건데 쭉 윤 전 기자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사 그리고 재판이 혹시 나중에 있을 재판에 뭐랄까요, 긍정적이라고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걸까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아마 모두 발언 같은 내용일 것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실상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마 이것이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아마도 체포조가 정말로 있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조금 아까 내용에서도 비상계엄 자체가 어떠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려면은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네. 보이고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체포조였던 것인가. 이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있어서 어떠한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관련된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봤을 때는 체포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 정도가 갔었던 부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8일이면은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 아마 바로 기소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현 전 장관이 처음에는 영장 단계에서 정도에서는 좀 진술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 언론을 취사 선택한 것은 좀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 좀 답답한 면이 본인으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의 취재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 좀 답답하다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종국 행정관님 어쨌든 김영현 장관을 둘러싼 굉장히 언론사들의 많은 취재 경쟁 뭐 단독 보도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김영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는 이게 왜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건 추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령관 이 일을 실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체포조가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1,500명의 군인이 투입이 됐었고 만발의 실탄을 가져갔다는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 안 됐습니다만 소위 김영현과 함께 이 내란을 갖다가 공모했다고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수첩에 아까 말씀 내란과 외환에 대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자신이 억울하다기보다는 정부,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결집을 위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 같은 경우도 오늘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측에서 소위 내란의 핵심인 거죠. 내란을 총지휘했다라고 지금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했던 그리고 건의했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두인이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은 자기 억울함이라기보다는 소위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일정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현 상황 자체를 어떤 내란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갈등이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시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안 좋은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얘기도 해볼 텐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옥계서나 성탄일을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날 변론 헌재 정확히 이름이 뭐죠? 예, 그런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이나 또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뭐 이것을 뭐 회피하거나 불응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황교안의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불출석을 계속하고 있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내일 중으로 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앞서서 김영현 전 장관 측이 일단은 윤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 얘기를 지금 네. 현재 기자회견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12일 대국민 담화에 이야기하신 것을 김영현 장관 측은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SNS에 쓴다거나 혹은 새로 선임이 되는 변호인단이 뭐 기자회견 등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탄핵 심판과 그리고 수사 절차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아하. 보입니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서류 자체를 송달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인지
혹은 뭐 준비할 게 많은 것인지 뭐 의도적 지연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법에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6인으로서 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상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6인으로 심리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부분. 여기에 대해 주진우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그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지금 3명의 그 새로운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의견은 좀 피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인단을 다 꾸리지 못했다. 이런 이유도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이런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 한 보도에 따르면 7억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관 변호사에게 이 수임료로 7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7억 원을 제시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또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 출신의 10년차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네. 이것 역시 선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란죄 변호에 좀 부담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입니다.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아니고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네. 이 변호사 구인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다만 정치권에서도 이 조홍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이 과거 본인이 2014년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국기분란 사범으로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다들 안 한다고 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동기 변호사는 변호 직후에 곧장 세무조사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아마 이 사건을 맡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좀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맡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또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하더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맞다 아니다 뭐 소설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전애 부위원장이 변호사시니까요. 네. 7억이란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앞으로 다른 수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들 꺼려한다는 분위기가 네. 좀 분위기로 읽혀지는데, 어떠시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수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까 윤 기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변호사 업계에서는요, 뭔가 불리하게 나중에 정권과 불리하게 그 맞지 않는 사건을 했을 때 네.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공지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조기 대선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파트너 변호사라면은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또 속보가 나온 것을 보면은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했었던 배지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겠다라는 것을 변호사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단은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변호사 올해 13년 차인데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한 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일단은 경험을 해본 변호사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고, 내란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번 내란 같은 경우에는 군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군의 내부의 지휘 체계를 잘 아는 변호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어떻게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네. 지금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시스템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고 수임료가 중요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대통령에게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어제 2차 소환 통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선택지가 지금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3차 소환 통보를 또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인가. 강제 구인. 네, 결국 두 가지인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3차 출석 통보를 하고 거기까지 안 되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3번까지는 한다. 네, 3차 출석 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탄핵 심판이 먼저고 수사에는 일단은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입장이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결정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에서 국회 또 여야 상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오늘 국회를 통과할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선호 기자, 민주당이 탄핵 소추 결정 데드라인을 내일로 일단 잡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고 내란 사태를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면서 임명 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또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까지가 인내의 마지막 시한이고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은 재적 의원의 절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서 이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인데요.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당일 저녁 임명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대행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을 보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본회의가 내일 오후 예정된 만큼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내일 오전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이르면 모레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주말인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여야의 정부까지 갈등이 다시 극에 달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자, 오늘 출범하려고 했던 국정안정협의체, 여기도 좀 차질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로 오늘 출범 예정이었던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민주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어제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당직 인선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는 실무 협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요.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협의체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혼란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 위기인데, 자, 표선호 기자가 전한 대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했던 얘기 듣고 오시죠. 한덕수 총리는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 동일체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 동일체의 완성을 뜻합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 수괴와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 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네, 오늘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인데 굉장히 강경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 윤지원 기자,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 또 반응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에 이게 원래 예정에는 없었던 회의로 보이는데 이 국민의힘 법조인 의원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앞으로 있을 이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이 탄핵 문제였고요. 또 이 헌법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먼저 의결 정족수,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200석이다. 200석을 넘겨야 이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박형수 의원이 이 비공개 그 질의응답에 대답을 한 거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 저희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논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의원총회 11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총회에서 어떠한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온 것인지 총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잠시 후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시작을 할 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네. 이걸 따져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도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제쯤이었죠. 이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이 통과 즉시 임명 안 하면은 탄핵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당은 또 통과된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굉장히 맞서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이에 낀 뭐 샌드위치 신세라고 하는 한덕수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 보시는지 먼저 김정욱 행정관님. 일단 뭐 세 가지겠죠.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합의해라라고 계속 기존 입장을 유지하거나 두 번째는 임명을 하되 쌍특검 거부를 해서 네. 제2 국회 내에서 다시 논의해라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임명도 하고 쌍특검도 받는 건데 제가 볼 때 C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실 일관되게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법리 해석을 따져보면 헌재 재판관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그다음에 이번에 추천된 재판관 3인도 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의힘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인데 정치적 이해관계라면 이건 계속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특정 정당의 입장들을 대변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권한대행이 계속 지금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상설특검은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법적인 지켜야 될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지금 대통령,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핵 요건을 갖다가 뭐 150이냐, 200이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허정 또는 황교안 같은 경우도요. 다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국무총리라는 부분을 맨 뒤에 붙입니다. 저희가 말할 때야 권한대행으로 얘기합니다만 네. 그의 지금의 위치는 소위 국무총리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도 대다수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150인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어떤 보도에 의하면 200인이 돼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봐서 만약에 오늘도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도 소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좀 매우 완강하고 좀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석 관련 해석 쟁점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제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 대행이 참 희한한 말인데 대행에 대항해야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게 되는데 다음 대행을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데 일단 윤정 기자, 이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가장 좀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국회 현안 질의에서 본인이 계엄 당시에 이 계엄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네. 했었는데요. 이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네,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그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뒤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상계엄 직후 그 3일 밤에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내일 사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한국은행 총재가 만류했다는 내용을 이 기재부 대변인이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도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 화면 나갔습니다만 권한대행 순서 쭉 나왔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국민들의 어떤 바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평가 민주당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지 한번 듣고 오시죠.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차라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훨씬 낫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법상, 정부 조직법상 국무총리 다음에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예요. 그 사람을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5분짜리긴 하지만 5분짜리에서 얼마만 1분만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해요. 예.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고. 네, 쭉 얘기 들으셨는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낫다 이런 좀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왜 저런 이유를 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정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는 인물 자체도 민주당에서 지금 선택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과정에 있어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처럼 어떤 뭐 뛰쳐나갔다라든지 당장 사의를 표시하겠다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만약에 민주당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국무회의 심의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지만 탄핵 사유로서는 과거에 국무회의에 들어갔었던 부분을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서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부총리니까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어떤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부분들, 경제도 어렵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에서 그 당시에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과 반대되는 부분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 나온 거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여야가 서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때 사법부의 판단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간에 뒤집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상황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혹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라도 받은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처럼 민주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탄핵하겠다고 하고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도 임명하는 것은 되고 제2요구권은 안 되고 이런 형태는 굉장히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대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현재 재판관 임명은 내일 오전까지 해야 된다. 안 되면 28일 모레입니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을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여권 인사가 있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천년의 숲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할 때는 저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최근에 정부가 좀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또 기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사흘 전 영상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인공입니다. 자, 윤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대구에서 이제 이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어제인가요? 10년간 사용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거 대선 시동을 걸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서 출간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 주로 책을 많이 펴내기는 그렇죠. 하는데 1월 중순 무렵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2권의 이 저서 출간 계획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SNS에 적었던 장문, 단문의 메시지들을 묶어서 책을 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 책과는 별개로 이 자신의 정치 전략 그리고 비전을 담은 책도 지금 현재 집필 중인 것으로 2권이나요?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10년간 사용해온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또 지난 10월에는 이 부모님 묘소를 파묘해서 위패를 대구 근교 절에 모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모두 대선 출마 채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3일에는 의미심장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라면서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할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네, 저희가 윤정 기자도 그렇고 소개하는 것보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더 판단이 좀 빠르시지 않을까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보면 조금 전에 화면 나갔습니다만 책 2권을 좀 집필 중인데 화면 보니까 책 제목 하나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본인의 대권 꿈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본인의 그 생각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감추려거나 하시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 대구시장을 중도에 사퇴하시겠다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에 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된 상황이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 계속적으로 거론되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좀 강성 발언들을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탄핵이 이미 인용된 것처럼 본인은 이사 가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런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욱 행정관님,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모 묘도 파멸을 했다는 내용이 좀 보이고 어제 SNS에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동시에 좀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권 행보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탄핵이 인용돼야 대선이 네. 동대선이 실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이 탄핵이 인용된다는 건 내란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과부터 해야죠. 그 당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내란을 인정하시는 분이 사과도 안 하시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뭐 레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들 본인 말에 의하면 자신과 같은 뜻 아닙니까?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비상계엄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레밍이면 본인은 레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유승민, 한동훈 전 대표의 동시 겨냥해서 배신자라고 했던 부분은 본인은 나하고 이 상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아니 같아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고 내란일 수도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셋이 다 뜻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만 레밍이고 자기는 레밍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또 자기 최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당시 8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2회를 대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불법 유출된 책임당원 명부로 여론조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핸드폰이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부터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선을 출마하겠다 말겠다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력 욕망을 표출하시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도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저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홍 시장이 내가 사람을 잘 봤다, 다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도 있다는 부분 전해드리고요. 자, 윤정 기자,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지도 대통령 범여권의 대통령 지지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이길래 지금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한동훈 일강 체제가 뚜렷했는데 네. 지금은 현재 4파전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탄절 바로 직전에 진행이 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네.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1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8%, 홍준표 대구시장이 17.4%. 세 번째네요. 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14.4%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사실은 저기 다 오차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굉장히 네. 구도가 급변하고 있군요. 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8.8%, 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7%가 넘거든요. 이 결국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율만큼이나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대권 구도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지지자들이 여권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또 이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홍 시장 사흘 전에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관련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니까 공무원들 불침번을 세웠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재임 중에 이걸 건립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동선 건립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좀 강행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대구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 네. 굉장히 강성 보수인 분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 이런 태도와도 저는 맞닿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중도 보수조차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동훈과 유승민에 대해서는 레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당을 살려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본인을 부각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마침 지금 상황에서 저 동상에 건립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참 맞닿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사실상 글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중도에게 얼마큼 어필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유승민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함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렇게 시작부터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기에 좋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특히 중도 보수 입장에서도 공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탄핵 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홍 시장 말고도 조기 대선 성사시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이준석 의원은 출마할 것 같고 지금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합당 절대 없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그 개혁적인 인물 정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 하는 정도가 나올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은 누구? 우리 예. 김상욱 의원 대선 나와가지고 예. 되면요. 그럼 제가 상욱이 형이랑 만나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일정을.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되면은 안 됩니까 단일화? 최근에 탄핵 관련한 스탠스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뭐 예. 경선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두 분이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되면요? 그거는 뭐 평가 안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용이 된다면 그러면 뭐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조기 대선 가능성을 물어봐서 이준석 의원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 저기 김정욱 행정관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일화는 국민의힘과는 불가능하다 얘기 나오고 김상욱 의원이라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땐 본인이 나오는 건 자유지만 네. 지금 저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게 맞나?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 어떤 얼굴로 후보를 낼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그것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뭐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돼야 된다. 전 이 논리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오히려 지금은 헌재가 9명이 돼서 저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심리와 변론 그리고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쌍특검 또는 상속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체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내란 또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구태타가 어떻게 안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선우를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재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부탁인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네. 이런 논평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권에서 이 국민의힘보다 본인의 자리가 현재로서는 좀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예상했듯이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개인기로서 끌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의 존립을 위해서도 본인이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홍준표 시장과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떤 차별화라든지 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재선에 들어갔을 때는 보수 지지층들을 본인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것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리 행정관님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낼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이렇게 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나갔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로 갔다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권 장룡으로 굉장히 꼽히고 있죠. 뭐 주변에서는 뭐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계엄 관련해서도 사실 발빠르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의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이 시장직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결단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관님은 이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땐 이미 준비가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이 갑자기 오면서 시점이 좀 당겨질 뿐인 거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후보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마지막 꿈은 저게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본인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만 예외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건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을 합니다. 또 탄핵이 인용됐다는 건 어떤 내란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란죄를 인정받은 집권 여당이 후보를 냈을 때 그 후보를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출마할지 말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민의 마지막 언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전애 부위원장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가장 경쟁력이 현재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높은 건지 또 하나는 어제 이거 있었습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시점에 사실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어떤 본인의 치적으로서 좀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거에 뭐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좀 실패한 그 사업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에 어떤 과거의 MB 때 청계천이라든지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서울시장을 찍고 대통령이 됐던 것인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딱히 그렇게 본인의 치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시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편지입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러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친근한 동무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된 북한군의 품에서 발견된 손편지로 수신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많은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한글로 정경홍이라고 쓰여진 이 북한군의 여권을 시신과 함께 공개하며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영상이나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신분증 등 북한군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상당한 북한군의 수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 밝히며 북한군 피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공개가 적의 사기를 꺾음과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사실을 부각시켜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통놀이지만 이제 전 세계는 바로 이 캐릭터를 떠올릴 겁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캐릭터 영희입니다. 영희가 둥둥 떠서 이동하는 곳, 한국이 아닌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K 콘텐츠의 신기록을 썼는데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공개되는 후속편 오징어 게임 2, 유럽은 물론 태국 방콕 짜오프라야 강과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 인도네시아 등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초대형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물론 홍보로도 OTT 드라마의 대신화를 쓰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늘 5시에 공개되는 시즌2도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